네, 안녕하세요. 책임근제보험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책임근제보험 사례문제 풀이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첫 강의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근제보험을 이제 시험이 2달 남았는데요. 이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치러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책임근제보험을 그동안 학습을 충분히들 하셨을 거고, 그럼 이 시점에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사례문제 풀이집 맨 앞장에 정리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여기 칠판에 판서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오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차근하게 지금 한 10분 동안 판서를 했더니 그 글씨는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은 결국은 이 삼면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삼면관계라는 것은 결국 책임보험, 근제보험이라는 것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내지 행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책임법리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 책임보험 상품이 정말 많은데 이 보험 상품을 상품별로 접근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책임법리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그 가해자 내지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떠한 책임법리가 적용이 되느냐? 일단 과실책임주의가 우선이겠죠. 원칙이고. 그런데 이러한 과실책임주의로는 사유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 자기책임주의 예외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주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 의미가 다의적이라서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간책임주의는 소위 말해서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주의는 말 그대로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는 그 면책항변 인정이 안 되고 무과실책임주의는 면책항변 인정 안 되고 중간책임주의 면책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면책항변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주의,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상책임주의인데 이 보상책임이라는 것,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그 사회 현상으로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 어떤 이 산업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자면 최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최후의 보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과실책임주의,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서도 피해자가 구제를 못 받을 때 그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 이 보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과실책임, 중간책임,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도 혼자서 자기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여기 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이런 앞에 원인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 구상을 합니다. 다 구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재해보상에서 산재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 있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로 가해자 내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인 거예요. 자, 책임보험에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검토할 때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담보위험과 면책손해. 담보위험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1차 학습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사고, 페릴이라는 것은 손실의 원인이죠. 따라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실의 원인.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상 책임이 있더라도 약관상 면책 손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거죠. 면책 손해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죠. 자,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담보 손해가 어떤 것인지, 자, 보험금 산정에서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자,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는 보험사가 합의할 때, 즉 보험회사에서 실무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 실무에서 종결할 때, 자, 이때까지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전 비용,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보상 한도액과 무관하게 전액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고 소송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소송 시에 피보험자가 그 방어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즉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한도 내에서. 만약에 한도 내에서,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에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보험사에 협조를 안 하겠죠. 협력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술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는 이 방어 비용도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임보험 근제보험은 기업보험이에요. 기업보험은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산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을 빼고 그리고 보상 한도액, 그렇죠? LOL.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 외에는 다 LOL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기부담금, 이 디덕터블은 손해배상금에서는 뺀다는 거 주의하시고 보험금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영문약관은 자기부담금에서도 손해배상금을 빼고 그리고 보상 한도액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보상 한도액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면관계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책임보험 먼저 보면 결국 법률상,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책임보험은 민법이 적용되고요. 민법에 과실책임주의가 있고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과실책임주의 예외로 민법 750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고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민법 755조에서 760조까지 있는데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또 공작물 책임, 또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 우리 배상 책임에서는 공동 불법행위 사고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 공동 불법행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경우에 또 책임 분담 비율만큼 보험에서 분담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민법상 책임, 그 다음에 각종 특별법에 따라서 민법상 책임에서 민법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의 예외로 중간 책임주의 또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무진정 연대 책임. 그런데 이 민법 말고도 특별법, 각종 특별법에서 민법의 예외 규정으로 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보상 책임주의도 있고 각종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책임 발생 요건이 고의 과실이 아니라 결함이라는 결함 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 또 화보법이라든지 각종 피해구제법이라든지 각종 특별법들 그래서 보상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입법을 통해서 각종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보험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의무보험화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판례에서 인용하는 배상 책임도 있는데 바로 의료과후 책임입니다. 의료과후 책임은 우리 의료법에는 의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의사가 아니라 의료인,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보조인,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판례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보험자, 즉 가해자 내지 행위자의 법률상 책임이고요. 그리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보면 우리 책임보험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이라고 그랬죠. 담보위험은 자 그러면 우리 책임보험에서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임보험에서 신체 손해사정에 국한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학습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 배상책임과 전문인 배상책임만 보면 됩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TPL 보험과 보관자 책임이 있어요. TPL 보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체나 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근데 보관자 책임이라는 것은 특정인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순수 재물에 대한 책임만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보관자 책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이 TPL 보험만 이해하면 됩니다. TPL 보험. TPL 보험이라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이 TPL 보험은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느냐?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시설 그리고 시설을 용도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프레미시스 오퍼레이션. 자, 이 시설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성립이 안 돼요. 시설을 매개로 한다. 시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나 의료보조인, 간호사 등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전문인으로서. 자, 그런 경우는 병원 내에서 사고 발생했지만 이 시설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 배체에서 담보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배책은
이 시설이라는 것은 공작물 책임이고 이 업무 활동이라는 것은 사용자 책임이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책임보험에서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전문인으로서 타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 의사나 의료인의 배상책임, 또 간호사나 또 요양보호사, 미용사, 또 이런 경우 임상시험 배책이라든지 그러한 이런 멜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신체상 손해 끼친 그러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임의보험에 국한한 거예요. 자, 이게 임의보험인데 임의보험으로 국한해 보면 정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매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 중요하고 또 도급인 책임, 도급업체 책임. 그래서 또 미니 시험이 또 잘 나오죠. 결국은 다 마찬가지. 그 시설과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험 말고 우리는 각종 의무보험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 물론 의무보험 중에서도 과실 책임주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험가입만 의무화한 보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임의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에서 시험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보험에는 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보상 책임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고 뭐 가스 관련된 또 화재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선박 관련된 각종 의무보험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의 1순위고 만약에 의무보험이 아닌 부분을 보면 임의보험에서는 결국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 신체 손해에 대해 국한한다 했을 때는 결국 TPL 보험이 다입니다. 물론 아닌 게 있겠죠. 예외적으로. 몇 개 없어요. 즉 불특정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를 담보하는 TPL 보험 외에 특정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유도수 사업자 배책, 즉 승객에 대한 배상 책임.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TPL 보험이라는 거죠. TPL 보험. 자, 이 담보 위험으로 보면 신체 손해는 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보험은 별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면책 위험은 담보 위험이 있고 면책 위험이 있는데, 이 면책 위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책임보험 상품들 보면 면책 위험이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막 약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면책 위험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 담보 위험으로 볼 때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당연한. 그래서 고의 이상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각종 면책 위험들 보면 애초에 담보하지 않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면책 위험에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면책 위험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절대적 면책 위험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 면책 위험이 있고 타보험 영역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별 고유 면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보험 영역의 면책 손해입니다. 타보험 영역의 면책 손해 예를 들어보면 이 피보험자의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는 면책이에요. 자, 피보험자의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이 TPL 보험,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끼친 배상 책임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 근로자와의 특정한 계약 관계에서의 책임이죠. 즉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계약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 위험을 하고 있고 모든 TPL 보험에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 그런데 이제 의무보험에서 화재 관련된 보험에서는 종업원 부담보 추가 특별 약관으로 담보 배제를 하고 있는 방식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타보험 영역이 중요하고 타보험 영역에서
예컨대 임의보험이란 말이에요. 의무보험은 당연히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매체에서는 TPL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끼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매개로 한 업무 활동으로 인한 책임인데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역시 담보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면책위험을 일일이 암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학습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올 일도 없고 그리고 면책위험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 기술상 보험 상품별로 고유 면책위험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애초에 담보 위험이긴 한데 보험 기술상 너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경우 특별하게 면책위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급업자 특약 같은 경우는 그 수급업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수급업자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가 타 수급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업자가 가입한 도급업자 매체에서는 하나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 기술상 면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추가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도록 즉 이렇게 추가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특약. 그리고 이 추가 특약에는 또 이 법률상 책임이 없더라도 담보하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군해 치료비 담보 특약 같은 거 이런 것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책임보험에서 이제 보상 책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보시면 피보험자 범죄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죠.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 비용 손해가 담보하는 손해입니다. 여기서 지급보험 계산식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액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책임보험 사례문제 풀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자,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금 산정의 세부 내용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는 민사 손해배상금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손해를 산정합니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손해를 산정한다.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보면 적극적 손해는 장례비, 자, 치료 종결일까지는 장례비, 기왕치료비, 기왕치료 관계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옆에 빨간 글씨는 우리 근제보험에서 적용되는 그 식입니다. 일단 요거는 배제하고 여기 이런 초록색 글씨만 좀 보면 장례비, 기왕치료비 그리고 치료 종결 이후에는 향후 치료비, 보조급이, 개호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이 있는데 일실수입 중에 치료 종결일까지 휴업 손해가 있고 치료 종결일 이후부터 가동 종료까지 이제 65세까지죠. 여기는 상시수익이에요. 그리고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입니다. 요거는 입사일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일실퇴직금은. 그리고 이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급이, 개호비는 가동 종료까지가 아니라 여명까지입니다. 여명까지. 이 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자, 이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산정하는 식은 뒤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근제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제보험은 똑같아요. 이 삼명관계에서 이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지급보험금 산정을 보시면 되는데 자, 법률상 책임에서 근제보험은 주의하셔야 될 게 근제보험은 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자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인데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는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근제보험은 항상 선후가 있습니다. 재해보상이 선, 사용자 배책이 후입니다.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 특이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근제보험에서는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우선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재해보상 초과 손해만 담보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재해보상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해보상 먼저 이루어지고 국내 근제 같은 경우는 다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파견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는 민간보험인 재해보상 책임 WC 보험금이 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자 보상책을 보면 담보 위험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업무상 재해를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자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배려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 근로계약상 불완전 이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돼요. 그래서 민법 390조죠. 그래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재해보상 초과 손해를 담보하게 돼요. 초과 손해. 그리고 면책위험이 있는데 면책위험은 보통 약관의 면책위험은 절대적 면책위험, 이상위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면책. 중요한 건 이제 특별법상 면책위험입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재해보상 책임 특약,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약,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인데 재해보상 책임 특약은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그냥 근로기준법상 또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그대로 담보하는 보험이고 그리고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이거는 산재법 기준이긴 한데 산재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약관에서 먼저 요양보상은 빠집니다.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요양보상 전액이 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상은 빠지고 휴업보상부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산재법 기준으로 상향해서 휴업, 장애,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언의 경우는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 직무상 재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를 이 재해보상 책임 특약으로 담보하게 되죠. 그리고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해외 파견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해외 파견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는 공통점이 집을 떠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비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사실은 사업주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해외 근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을 기본 특약식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업무상 재해 확장 특약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약관이고 실무적으로는 또 보상을 안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약관에서는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1주차 사례 문제로 제가 이 부분을 해외 근제를 문제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강의 때 잘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까지 1, 2, 3번은 다 재해보상이에요. WC 재해보상. Workmen's Compensation을 담보하는 보험인데 사배책은 Employer's Liability 배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배상, 보상인데 거꾸로 그랬죠. 여긴 보상, 배상입니다. Liability. 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내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자, 그 계약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 물론 자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가해했을 때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도 담보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중간 책임주의와 과실 책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재해보상은 보상 책임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있을 땐 다 구상을 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근재보험의 보험금 산정은 WC 보험금과 EL 보험금인데, 자, WC 보험금은 재해보상 그 기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산재법은 요양, 휴업, 장애, 유족, 일시, 장애비. 물론 산재는 일시 보상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보험에서는 산재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민간보험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관에 일시보상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원의 경우는 휴업보상을 상병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방불명보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은 요양보상 전액, 그리고 산재법은 마찬가지고요.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 산재는 70%, 그리고 장애보상은 평균임금의 1341분부터 51분까지 여기에 10%가 상향된 기준으로 산재에서는 1474일분에서 55일분, 유족보상은 1001분, 1301분, 그리고 장의비는 91분, 121분, 일시보상은 1급에 해당되는 1341분과 1474일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거고, 선원 근로자가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선원의 경우는 직무상재해와 승무중 직무의 재해를 담보하는데요. 직무상재해는 치료비 전액,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3개월 내 치료비 전액이고요. 휴업보상, 상병보상이라고 하죠. 여기는 직무상재해는 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4개월 초과 70%입니다. 근데 상병보상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승무중 직무해제는 3개월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즉 요양보상, 휴업보상 다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로 끝나는 거고, 장애보상은 산재기준과 똑같아요. 다만 직무상재해만 보상이 되고, 그리고 일시보상 역시 산재와 똑같은데 직무상재해만 됩니다. 즉 승무중 직무의 재해는 장애보상과 일시보상은 없어요. 다만 승무중 직무의 재해인 경우도 이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줍니다. 그러면 유족보상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1001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는데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만 유족보상을 지급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승무중 직무의 재해의 경우 3개월치만 보상을 하는데 장애 일시보상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한 경우 보상하되, 이 경우에 유족보상을 기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특별하게 승무중 직무의 재해도 선원 근로자의 경우 특별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이게 너무 과중해질 수 있죠. 따라서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 요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한다. 즉 유족보상도 3개월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망을 하면 장례는 치러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로기준법과 같지 않고 그냥 산재법과 똑같이 121분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행방불명 보상은 마찬가지로 승무중 직무의 재해나 직무상재해 구분 없이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고 1개월이 초과되면 사망 추장을 해서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 재해보상 WC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그렇죠? 여기에 비용 손해가 소송 비용이 추가되죠. 만약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 비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EL보험금, 사용자의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민사손해배상과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피보험자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재해보상, 즉 재해보상 초과손해만 담보한다. 초과손해만. 그리고 비용손해는 사배책도 우리 책임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험사 합의 시까지 협력비용 전에 소송, 방어비용은 한도 내. 자, 이렇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한 약관도 있고, 또 어떤 약관은 이 사배책의 보상 한도액보다 손해배상금이 더 클 때는 이 비용손해 전액을 비례해서 보상한다. 즉 비용손해도 예컨대 한도가 1억인데 사배책 한도가 1억인데 손해배상금이 이 산재 초과 손해액이 2억이다. 그러면 비용손해 전액을 2분의 1로 보상한다. 그런 약관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약관상 보험사별로 비용손해 산정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출제했을 때 단일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물론 사배책도 자기부담금 있으면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설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보상 한도액을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책임보험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급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이나 근제보험 사배책이나 다 이 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정 기준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사배책은 책임보험과 다른 것은 산재 초과손해, 즉 재해보상 초과손해를 산정하다 보니 이 사업주의 민사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제보험에서 재해보상이 선이라고 했어요. 이 재해보상금에서 받거나 받았거나 받게 된, 향후에 받게 될 재해보상금은 다 공제를 해야 돼요. 약관상 산재보험 초과손해만 담보한다. 즉 사업주가 재해보상 책임 있고 업무상 재해를 요건을 하죠. 그리고 사업주의 과실이 관여된 민사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우리 근제보험은 어디까지나 재해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용자의 민사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재해보상금을 산정을 하고요. 우리 근제보험 이 사배책은 어디까지나 이 초과손해만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이 재해보상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내고요. 민간보험에 근제보험 사배책 보험료를 내는 거죠. 따라서 이 보험료가 중복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담보되는 내용은 절대 여기서 안 줍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시점에서 종결하게 되면 보험급여 지급하기 전에 요양, 휴업, 장애보상급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치료 종결일이 산재 장애 판정일이에요. 그때까지 다 요양급여로 70%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로.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이 종결했다. 이 시점에 종결했다. 산재 종결을 한 시점에서는 이때까지 치료비 요양급여는 지급이 됐지만 향후에 이 산재 급여로 되어 있는 향후 치료비라든지 또 보조급이 내구 연한까지 또 보조급이도 여명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호비 다 지급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자, 개호비는 산재에서는 간병급여고 향후 치료비 보조급에 대해서 산재에서 요양 종결했다고 해서 요양급여 끝나는 게 아니라 재요양급여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에서는 이 급여 부분이 있고 요양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형수술비입니다. 성형수술비, 뭐 수술자국이라든지 반응 이런 경우는 사용자의 범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재에서는 성형수술비 같은 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산재에서 받는 부분 다 뺀다. 산재 초과 손해. 자, 장의비,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자, 여기 있는 내용도 다 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재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향후 성형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는 공제하는 것이고, 자, 산재 종결 후에 아직 받지 않은 부분도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간보험에서 보험료에 여기서 담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애초에 보험료를 이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손해에 대해서 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제보험까지 다 요약 정리를 했는데, 자, 이런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더 추가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판서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책임근제보험의 전부다. 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학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 하면 보험 상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안에서 정리가 되고 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임근제 모의고사 반 첫 강의를 요약 정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